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인치 수압 대패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이고 있는 건 디월트의 자동 대패입니다. 굉장히 예쁘죠? 수압 대패 리뷰에 웬 자동 대패냐고 하실 텐데 두 제품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두 대를 동시에 사용해야 되거든요. 한 가지만 사용해서는 아래쪽과 위쪽의 수평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투인원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마침 수압 대패의 무게가 45kg이고 자동 대패의 무게가 거의 40kg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위아래로 장착을 해서 회전에 전혀 무리가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수압 대패를 꺼내 보겠습니다. 무게 균형이 맞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수압 대패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바로 8인치 수압 대패입니다. 수압 대패나 자동 대패는 자리를 많이 차지합니다. 길이가 긴 부재를 가공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상시로 사용하는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저처럼 공간에 제약이 있는 경우에 아주 적당한 이동식 테이블입니다. 이번 리뷰는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보통은 제품을 구매하고 리뷰를 진행한 다음에 그 제품을 사용을 한다든지 튜닝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튜닝을 먼저 하고 제품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 수압 대패를 소개해 드리고 다음번 영상에서는 디월트사의 자동 대패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사양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구매한 건 위시스사의 8인치 수압 대패입니다. 무게는 말씀드린 대로 45kg 정도이고 정반의 가로폭이 8인치, 즉 200mm 정도 되는 제품입니다. 200mm 이 길이가 긴 상태 그대로 가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5마력 모터를 장착하고 있고요. 1120W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작동 시연해서 보여드릴 텐데 소음이 아주 적습니다. 부재를 시원하게 깎아내면서도 저소음을 내는 모터를 사용했습니다. 아주 소형입니다. 포터블이고요. 제품 자체의 정반은 730mm입니다. 좀 작은 느낌이죠. 하지만 양쪽의 지지대가 최대 1300mm까지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늘어나는 지지대가 원터치 방식이 아니고 무드 볼트를 조여서 조절하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안전 스위치가 별도로 달려있진 않습니다. 바깥쪽으로 올리면 온 상태가 되고 누르면 바로 스톱이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도 당연히 이런 방향이 맞습니다. 급하면 바로 눌러야 되니까요. 절삭될 깊이를 조절하는 손잡이가 있습니다. 이 손잡이를 돌리면 베벨 기어가 회전하면서 앞쪽 정반의 높이를 변화시켜 줍니다. 0에서 5mm까지 표기되어 있는데 아주 물은 특별한 소재가 아니고는 보통 1mm 이하로 맞춰서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지는 100mm 집진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사용하는 마그네틱 연결구로 튜닝을 해놨습니다. 집진 호스를 갖다 대기만 하면 자석으로 편하게 고정이 됩니다. 이 수압 대패에는 75mm直径의 커터블록이 있습니다. 이 커터블록에는 16개의 헬리컬 날들이 장착이 됩니다. 예전의 수압 대패는 일자날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더 발전된 기술로 작은 헬리컬 날들이 엇갈려가면서 장착되어 있어서 기계에 주는 부하를 줄여주게 됩니다. 일자날은 한꺼번에 모든 날의 면이 부재에 닿게 되지만 헬리컬 날은 교차하면서 날이 부재에 닿기 때문에 소음도 적고 더 작은 힘으로도 거의 동일한 절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 작은 힘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는 모터가 작아질 수도 있고 그에 따르는 소음도 줄어든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날의 교체 면에서도 헬리컬 날이 훨씬 수월합니다. 일자날은 고르게 날을 갈기 위해서 전문점에 맡겨야 하고 다시 장착하면서 날의 평을 맞추는 것도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도 지금은 헬리컬 날을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헬리컬 날은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져서 보통 4면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 수압 대패에는 직사각형의 날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2면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착하는 헬리컬 날의 숫자를 줄이기 위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헬리컬 날을 교체할 때에는 한꺼번에 교체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높이가 일정하겠죠? 수압 대패로 바닥면의 평을 잡은 이후에 이 바닥면과 수직이 되는 측면 가공을 하기 위해서 펜스가 필요합니다. 이 펜스를 고정할 때 바닥면과의 수직을 잡아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펜스의 뒤쪽에 보면 2개의 클램프가 있는데 이걸 사용해서 직각 자를 대고 정확하게 수직을 맞춰주어야 합니다. 수직 펜스를 자주 움직여서 200mm 폭의 모든 날이 고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느 한 부분만 많이 사용하면 그 부분의 날이 먼저 마모가 돼서 전체적인 밸런스가 맞지 않게 될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수압 대패에는 이 펜스를 밀고 당겨 조절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따라서 좁은 폭의 부재들을 많이 가공하게 될 경우에
이 펜스에 가까운 부분에 헬리컬 날들이 먼저 마모가 돼서 폭이 넓은 부재를 가공할 때 바닥면에 단차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피하려면 수직 펜스에 나무를 대고 고정시켜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꽤 번거로울 것 같죠?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튜닝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펜스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요. 이 제품의 수직 펜스는 그렇게 견고한 편은 아닙니다. 수직을 자주 확인해줘야 합니다. 안전 커버가 펜스 아랫부분을 계속해서 때리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도 조금 사용하다 보면 수직이 틀어지곤 하는 것 같습니다. 안전 커버는 스프링이 달려 있어서 늘 회전날을 가리고 있습니다. 부재를 가공할 때 부재의 폭만큼만 열리면서 가공이 되고 가공이 끝난 후에는 다시 회전날을 가리게 됩니다. 이때 자세히 보시면 가공이 끝날 무렵에 안전 커버가 펜스를 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빨리 날을 다시 가려주는 건 안전상 너무 좋은데 펜스를 자꾸 치게 되는 건 작은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주물 바디가 갖춰져 있는 대형 수압 대패의 경우에는 물론 몸체가 훨씬 크고 12인치, 16인치, 즉 400mm 정도까지 가공을 할 수 있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다른 기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수압 대패의 경우에 한 번에 가공할 수 있는 부재의 폭에 따라 가격 차이가 아주 많이 납니다. 6인치 제품의 경우에는 4, 50만 원대 정도이고요. 제가 구매한 이 8인치 경우에는 130만 원대 정도인데 12인치는 뭐 한 5, 600만 원, 16인치는 1000만 원대가 훌쩍 넘어갑니다. 충분한 자금이 있으면 물론 크고 비싼 제품이 좋겠지만 저희는 늘 가성비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8인치 수압 대패는 적당한 가격에 마음에 아주 드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압 대패 작업 시에는 안전에 대해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손으로 눌러가면서 작업을 하는 관계로 밀대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주 위험합니다. 손이 미끄러진다거나 부재가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킥백이죠. 그래서 항상 밀대를 사용해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밀대는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제 수압 대패에서 사용할 각종 밀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제작해 보려 합니다. 수압 대패에는 길이가 짧은 부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길이가 200mm 이상의 부재를 가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짧은 부재는 커터블럭이 회전하면서 토출되는 쪽의 정반에 닿기도 전에 기우뚱해져서 날 속으로 빨려 들어가거나 튀어나올 우려가 큽니다. 킥백 현상이죠. 마이터소를 사용할 때도 너무 짧은 부재는 가공하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잡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따라서 긴 부재를 여러 토막 내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 미리 토막을 내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길이가 긴 상태 그대로 수압 대패와 자동 대패로 먼저 가공을 하고 나서 마이터소로 잘라주는 작업을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우선 수압 대패라는 단어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 물의 압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수압. 사실 저도 제일 처음에 수압 대패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물로 작동을 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네요. 하지만 목공기계에 물은 전혀 어울리지 않죠. 그렇습니다. 의외로 손 숫자를 사용해서 손의 압력, 즉 수압, 손의 압력으로 부재를 대패질한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플레이너라고 합니다. 평평하게 만들어준다는 의미죠. 저는 이 수압 대패라는 단어에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이건 용어를 바꿔야 합니다. 영어의 플레이너처럼 평면 절삭기라던가 평탄화 장비 이렇게라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압 대패는 손으로 세게 누르는 장비가 아닙니다. 세게 누르려고 하면 오히려 부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명칭처럼 손의 압력으로 대패질을 한다고 세게 누르라는 이런 뜻이 전혀 아닌 겁니다. 오히려 편안하게 손을 얹고 회전날이 부재를 절삭하는 걸 느끼면서 거기에 맞는 속도로 부드럽게 밀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라인더를 사용하실 때도 절삭을 할 때 무리하게 힘을 가하지 않고 이 장비의 회전력에 의해서 절삭되는 정도만큼만 가공을 해야 되는데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수압 대패라는 이름 그대로 생각해서 사고를 오히려 더 유발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부르는 이름대로 생각하고 사용하기가 아주 쉽거든요. 저는 수압 대패라는 명칭을 그래서 싫어합니다. 개명이 필요합니다. 단어에서 이미 이거 손으로 무지하게 세게 누르라는 건가 보다. 꽉 잡고 세게 밀어야지. 이런 느낌이 안 드시나요? 아주 위험합니다. 절대 세게 밀어서는 안 됩니다. 수압 대패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대패를 이 바닥면에 거꾸로 장착해 놓은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대패도 아니고 전동 대패를 말입니다. 그런데 수압 대패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일까요? 왜 목공기계의 가장 기본적인 장비일까요? 이 질문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거의 3년이 됐는데 이제야 이 장비를 마련하게 된 점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작업을 하면서 보통 자작합판을 많이 사용합니다. 밀도가 아주 높고 단단해서 가공이 정밀하게 되고 또 이 표면의 무늬가 아주 예쁩니다. 측면의 합판 결도 예쁘기 때문에 저처럼 작은 작품들을 만들 때 아주 좋은 소재입니다. 게다가 4, 6, 9, 12, 18, 24, 30T 등 아주 일정한 두께의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두께를 골라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합판으로 서랍장을 만들고 제품들을 만들어 보는 경우에는 사실 수압대패와 자동대패는 필요가 없습니다. 두께를 따로 가공할 필요가 없거든요. 게다가 합판은 수압대패나 자동대패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할 수 없죠. 억지로 아주 조금씩은 가공할 수 있지만 결을 바꾸어가면서 만들어진 게 합판이다 보니까 가공이 매우 위험합니다. 예쁘게 나오지도 않고요. 이건 MDF도 마찬가지입니다. 톱밥과 본드를 뭉쳐서 만들어진 제품이다 보니까 수압대패로 가공을 하면 면이 아주 망가집니다. 사용할 수 없을 정도죠. 하지만 원목을 가공해서 사용하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목은 통나무로 되어 있거나 1차 가공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즈는 물론이고 두께까지 정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수압대패는 원목을 사용할 때 그 부재의 한 면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한 장비입니다. 한 면이라도 정확하게 평면을 잡아줘야 나머지 면들을 가공할 수 있거든요. 두께가 가공되지 않은 나무를 사용하는 이 목공 작업의 기초가 되는 장비인 거죠. 그래서도 저는 아직까지 수압대패를 사용하지 않았던 거고 이제서야 원목 가공도 일부는 해보려고 장비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목공이라는 걸 시작할 때 필요한 장비 중에 1번이라고는 하는데 나는 있어야 하는 건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압대패를 알아보면 사이즈에 따라서 가격도 많이 비싸고 너무 전문적인 장비 같기도 하고 고민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자동대패도 마련해야 되고요. 저는 목공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합판으로 먼저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 보고 테이블소와 마이터소를 충분히 사용해 보신 후에 수압대패를 사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초보자에게는 주의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장비거든요. 보통 목공방에서 수업을 듣는 분들이 처음으로 만드는 게 도마 종류가 많습니다. 이 도마폭에 맞는 수압대패는 고가의 장비입니다. 이게 오히려 초보 목공인들이 쉽게 목공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정도 주물바디에 큰 수압대패가 있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목공을 시작하는데 부담이 된다는 말이죠. 합판만으로도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은 정말 다양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든 거의 모든 제품이 합판으로 만든 제품이거든요. 처음 목공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꼭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수압대패와 자동대패를 함께 사용해야 되는 걸까요? 수압대패로 윗면과 아랫면을 모두 깎아내면 안 되는 걸까요? 네, 안 됩니다. 수압대패는 한쪽 면만을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장비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애초에 위아랫면의 평행이 맞지 않는 경우에 아랫면, 윗면을 모두 수압대패로 가공해서는 그 평행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압대패로 아랫면의 평을 잡아주고 그 가공된 면을 바닥으로 해서 자동대패에서 가공을 해줘야 윗면과 아랫면의 평행을 맞출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수압대패와 자동대패가 짝을 이루어서 가공을 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요즘은 수압대패와 자동대패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도 나와 있습니다. 작동하는 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늘 세트를 이루어서 하는 작업 특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동대패에 대해서는 다음번 영상에서 리뷰를 해보려 합니다. 그럼 수압대패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전동대패를 거꾸로 바닥에 설치한 장비가 수압대패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전동대패도 마찬가지지만 수압대패는 절삭할 높이를 조절하는 손잡이를 돌리면 이 날이 아니고 앞쪽 정반의 높이가 달라집니다. 뒤쪽으로 토출되는 쪽의 정반과 날의 높이는 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걸 눈여겨보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날의 높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절삭 깊이만큼 부재가 들어가는 앞쪽 정반의 높이가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부재를 놓고 앞쪽으로 전진시키면 조절된 깊이만큼 회전 날이 돌아가면서 부재를 절삭하게 되는 거죠. 회전 날의 높이와 뒤쪽 정반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깎여져서 높아진 만큼 뒤쪽 정반의 면에 꼭 맞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깎여지는 면이나 아직 깎아지지 않은 면 모두가 고르게 분산된 힘을 받게 됩니다. 기울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죠. 이러한 구조가 너무 단순하다고 여겨지는 분들은 머리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전동대패나 수압대패가 당연히 회전 날을 움직여서 깎아낼 깊이를 조절하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발명가이면서
기구나 기계가 동작하는 구조를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편인데도 바로 이해하지 못했고 자세히 들여다보고서야 알았거든요. 이 수압대패의 구조를 보고는 정말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 목공에 쓰이는 기계들은 사실 구조상으로 아주 단순합니다. 날물이 회전하고 그 날물의 높이에 따라서 깎아내거나 자를 깊이를 조절하게 됩니다. 테이블소나 루터 테이블을 생각해 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정반은 고정되어 있고 회전하는 톱날이나 루터 비트가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잖아요. 목공 작업이나 DIY를 하면서 사용하는 기계나 장비들의 작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수압대패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한 이해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이제 부재를 가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닥면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부재의 휘어짐을 잘 보고 볼록한 부분이 아니고 오목한 부분을 바닥면으로 정합니다. 볼록한 면을 바닥으로 하면 부재가 가공되면서 로스가 늘어납니다. 둥근 면이 돌아가면서 더 많이 깎여져 나가기 때문이죠. 절삭 깊이는 1mm 안쪽으로 정해줍니다. 부재를 밀대를 사용해서 앞쪽 정반과 수직 펜스에 밀착시키면서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속도는 회전날이 부재를 자연스럽게 절삭해 나가는 그 속도입니다. 손에 큰 힘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건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자, 이제 바닥면의 평이 완전히 잡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간혹 급한 마음에 얇은 부재를 손으로 잡고 이렇게 밀어서 가공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테이블소에서 폭이 10mm나 20mm 정도의 부재를 자르면서 밀대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가공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이번에는 평이 잡힌 바닥면을 수직 펜스에 대고 측면을 가공해 줍니다. 측면 가공 시에 특히나 안전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수압대패를 사용하면서 일어나는 많은 사고가 이 측면 가공을 할 때 발생합니다. 킥백을 일으키기도 하고 왼쪽 손이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부재가 회전날을 지나가는 동안 안전바가 열려있는 상태고 손이 미끄러지게 되면 회전날에 닿을 수 있습니다. 아주 위험하니까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이면서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가공을 마친 부재는 바닥면과 측면이 가공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 대패에서 두께를 조절할 수 있고 다른 장비들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테이블소나 마이터소에서 가공할 수 있는 기준면이 마련된다는 거죠. 원목 가공을 위해서는 아주 필수적인 장비이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가공할 수 있는 부재의 폭에 따라 가격 차이가 너무 큽니다. 여러분들의 작업에 필요한 사이즈를 잘 고려하고 크기를 잘 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필요한 장비인가, 합판으로 우선 여러 가지 작업을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부분도 꼭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